1883년 4월 어느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영국 서리주의 스토크 모런 저택에서 한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의 복도를 타고 흐르는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비명의 주인공은 줄리아 스토너, 30살의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의 새던 문도 굳게 닫혀 있었어요. 완벽하게 밀폐된 방이었죠.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줄리아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팔다리는 고통스럽게 비틀려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 외쳤습니다. 얼룩근. 그리고 숨을 거두었죠. 방 안에는 그 어떤 흉기도 진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검시관은 원인 불명의 죽음이라 결론을 내렸어요. 그 뒤로 2년이 흘렀습니다. 1885년 4월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번가 셜록 홈즈의 하숙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줄리아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서 있었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검은 베일을 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베일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해 보였죠. 3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이미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보시죠. 홈즈의 말에 여인은 베일을 걷어올렸습니다. 헬렌 스토너.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쫓기는 사람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조금이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헬렌의 이야기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의붓 아버지 그림 머즈비 로일록 박사. 로일록 가문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재산은 탕진이 되었고 로일럿 때에 이르러서는 낡은 저택 하나만이 남았죠. 로일럿은 의학을 공부했고 인도 캘커타로 건너가 개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폭력적인 성격이 문제였죠. 현지인 집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겨우 석방된 그는 인도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토크 모런 저택에 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는 인도에서 치타와 비비 원숭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걸 저택 정원에 풀어놓고 집시 무리를 저택 부지 안에 머물게 했거든요. 키가 크고 마른 체력의 로일롯, 독수리 같은 얼굴에 불타오르는 듯한 눈. 그는 마을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길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대장간 주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로일롯이 그를 다리 난 것 너머로 집어 던진 적도 있었어요. 그는 괴물입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헬렌이 말했습니다. 헬렌에게는 쌍둥이 언니 줄리아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로일롯의 의붓딸이 되었죠. 어머니는 인도 벵골 포병대에 소련과 첫 번째 결혼을 했었고 남편이 사망한 후 상당한 유산을 받았어요. 연간 1,000파운드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녀는 로일롯과 재혼을 했어요. 하지만 8년 후 인도 철도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헬렌과 줄리아가 각각 2살 때였죠. 어머니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재산의 수입 중 일정 금액을 딸들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각각 연간 250파운드씩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어요. 로일롯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딸 하나가 결혼하면 그의 수입에서 250파운드씩 줄어드는 것이었죠. 두 딸이 모두 결혼을 하게 되면 500파운드씩, 거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이미 몰락한 귀족 가문에 낡아가는 저택. 로일롯에게 그 돈은 생명줄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2년 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줄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상대는 해군 소령의 아들이었죠.
결혼식은 2달 뒤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4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헬렌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의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죠. 줄리아의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곳에서 줄리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팔을 더듬거리며 무언가 도움을 청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좌우로 흔들렸죠. 술에 취한 사람처럼요. 헬렌이 달려가 언니를 부축했습니다. 줄리아는 그녀의 팔에 쓰러졌어요. 고통으로 뒤틀린 얼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헬렌, 얼룩끈이야, 얼룩끈. 그녀는 벨줄 쪽을 가리키는 듯 했어요. 경련이 잃었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로일롯이 램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의사인 그가 직접 살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줄리아는 새벽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검시 조사가 열렸어요. 헬렌은 줄리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금속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낮은 휘파람 소리도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죠. 창문은 안에서 철제 덧문으로 잠겨 있었고 벽은 완벽하게 튼튼했고 바닥도 마찬가지였어요. 굴뚝은 너무 좁아서 사람은커녕 고양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게다가 줄리아의 몸에는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독극물 검사도 음성이었어요. 검시관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죠. 헬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가 집시를 두려워했고 그들의 얼룩무늬 손수건을 본 적이 있다. 어쩌면 그게 얼룩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리아가 그렇게 죽은 후 헬렌은 혼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슬픔 속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크리스마스, 헬렌에게도 약혼자가 생기게 되죠. 친한 친구의 남동생이었어요. 결혼식은 이번 봄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로일롯이 갑자기 자기 방 서쪽 벽을 수리를 해야 한다고 헬렌을 줄리아가 죽은 그 방으로 옮기게 했어요. 침대도 똑같았습니다. 줄리아가 죽던 밤 누워있던 바로 그 침대였죠. 그리고 3일 전 밤, 헬렌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줄리아가 죽기 전에 들었다는 바로 그 소리요. 환기구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운 휘바람 소리였어요. 헬렌은 즉시 램프를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로일롯이 런던으로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언니처럼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헬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시들이 그날 밤 저택 안에 있었는지, 환기구는 어디로 연결이 됐는지, 방과 방 사이에는 통로가 있었는지, 그리고 벨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헬렌은 벨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홈즈는 뭔가 눈치를 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게 되는데요. 침대가 움직이냐고요. 하지만 침대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헬렌이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방, 창문은 안에서 철제 덧문으로 잠겨 있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고 벽과 바닥, 천장도 완벽했죠. 굴뚝은 너무 좁아서 누군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완벽한 밀실이었죠. 하지만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방과 로일롯의 방을 연결하는 환기구였어요. 헬렌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2년 전에 새로 만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벨줄. 천장에서 내려와 침대 바로 옆에 있는 그 벨줄은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원래 벨줄은 하인을 부를 때 쓰는 줄로 종을 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죠. 하지만 아무 장치도 없었고
그냥 장식용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야윈 남자, 일그러진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 불타오르는 듯한 눈, 로일로 박사였어요. 어느 쪽이 홈즈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홈즈는 침착하게 대답을 했죠. 제 이름은 문패에 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쫓아왔소. 헬렌, 네가 여기 있었군. 당장 집으로 돌아가. 헬렌은 공포에 질려 의자에 움츠려들었어요. 로일롯은 홈즈를 향해 다가옵니다. 당신들 내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나 굉장히 위험한 남자예요. 그는 벽난로 옆에 있던 세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구부리더니 홈즈를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홈즈는 웃으며 구부러진 세막대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으로 다시 펴버리죠. 그렇게 헬렌이 돌아간 후 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총을 준비해서 오늘 밤 우리는 스토크 모런으로 간다. 홈즈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집시들은 붉은 청어, 즉 거짓 단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얼룩무늬 손수건을 얼룩끈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단서는 따로 있었어요. 로일롯이 인도에서 돌아왔다는 점, 그가 이국적인 동물들을 기른다는 점, 그리고 환기구와 작동하지 않는 벨줄, 바닥에 고정된 침대. 무엇일까요? 그때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 인도에서 가져온 독사를 얘기합니다. 환기구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것, 벨줄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 침대에 누운 희생자를 물고 다시 벨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한 시 홈즈는 워터루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전원이 펼쳐졌죠. 4월의 영국 시골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은 연한 초록빛 잎을 틀고 있었고 들판에는 양들이 한가롭게 꿀을 뜯고 있었어요. 봄의 따스함과 생명의 역동. 하지만 홈즈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으니까요. 레더헤드에서 우리는 마차를 탔습니다. 마부에게 스토크 모런 근처 여관까지 가달라고 했어요. 저택에 직접 가는 건 조금 위험했거든요. 마차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우리는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향해 걸어갔어요. 스토크 모런 저택은 낡고 으스스했습니다. 회색 석조 건물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여기저기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죠. 헬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로일롯이 런던으로 나갔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2년 전에 언니 줄리아의 방이었죠. 방은 작았습니다. 낮은 천장에 작은 창문 하나, 창문에는 철제 덧문이 달려 있었고 홈즈는 천장을 살펴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벨줄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고리에 걸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침대 베개 바로 위까지 내려와 있었죠. 홈즈는 침대를 흔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꼼짝하지 않았어요. 헬렌이 우리를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로일롯 박사의 방이었어요. 방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가구는 별로 없었어요. 나무 침대, 작은 나무 선반, 의자 하나, 그리고 모퉁이에 큰 새로 된 금고가 있었죠. 홈즈의 눈이 의자에 머물렀습니다. 의자 위에 가죽끈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끝이 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목줄처럼요. 금고 옆에는 작은 그릇이 있었습니다. 개 밥그릇 같았어요. 그리고 우유가 담긴 접시도 있었죠. 금고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매우 위험한 무언가가요. 그 무언가에게 우유를 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홈즈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4월의 밤은 아직 쌀쌀했어요. 11시가 되자 우리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없었고 별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택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하나의 창문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로일롯의 방이었어요. 우리는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밟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치타나 비비가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했죠. 헬렌의 방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꺼졌어요. 신호였습니다. 로일롯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우리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헬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머물렀던 옆방으로 가 있을게요.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램프도 켤 수 없었죠. 로일롯이 눈치를 챌 테니까요. 홈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지팡이와 권총을 손에 들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죠. 그리고 1시, 2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치타의 낮은 울음소리가 정원 어딘가에서 들려왔죠.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환기구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어요. 로일롯의 방에 램프가 켜진 거죠. 곧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뭔가 금속성의 소리도 났어요. 마치 금고문을 여는 것 같은. 홈즈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부드럽고 낮은 소리, 증기가 새어나가는 듯한 소리, 바로 휘파람이었어요. 홈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기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홈즈가 성냥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지팡이를 막 휘둘렀죠. 벨주를 향해서요. 왓슨, 보이나? 뭔가 보여? 홈즈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벨줄 위에서 꿈틀거리는 거. 천천히 환기구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노란색 바탕에 갈색 얼룩무늬, 길고 긴 몸체, 머리는 삼각형이었어요. 뱀이었습니다. 틀림없는 독사죠. 홈즈가 계속 지팡이로 막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미 환기구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홈즈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쳐냈어. 다시 로일롯의 방으로 돌아갔네. 바로 그 순간 환기구 너머 로일롯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낮은 신음이었죠.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공포와 고통에 뒤섞인 비명이었어요. 끔찍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저건 죽어가는 자의 비명이야. 얼른 빨리 램프를 가져오게. 우리는 복도를 뛰쳐나갔습니다. 헬렌도 방에서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로일롯의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홈즈가 문을 쳤어요. 로일롯 박사, 문을 여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홈즈가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문이 부서지며 열렸죠. 방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램프가 탁자 위에서 타고 있었어요. 금고문은 열려 있었죠. 그리고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로일롯 박사였어요. 그는 노란색과 갈색 줄무늬, 터번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터번처럼 보였죠.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두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어요. 턱은 위로 쳐들려 있었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머리에 감긴 건 터번이 아니었죠. 뱀이었어요. 목에 감겨 있는 뱀, 노란 바탕에 갈색 얼룩무늬, 인도 늪독사였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뱀 중에 하나였죠. 뱀은 로일롯의 목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향해 쉿쉿거렸습니다. 홈즈가 천천히 가죽끈을 집어들었어요. 뱀의 목에 고리를 씌웠죠. 그리고 금고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로일롯의 몸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붉은 점 2개가 있었죠. 독리 자국이었어요. 우리는 헬렌을 이모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아침이 되어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에 홈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일롯은 완전 범죄를 꾸몄어. 2년 전 줄리아를 죽일 때 성공했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 방법은 교묘했네. 환기구를 통해 뱀을 보내고 벨줄을 타고 내려오게 한 거야. 침대는 바닥에 고정시켜서 희생자가 항상 같은 위치에 있도록 했지. 그리고 독사의 독은 매우 빨라 10초면 죽을 수 있어.
로일롯은 휘파람으로 뱀을 다시 불러들이지. 증거는 사라지고 작은 두 개의 점만 남는데 그것도 쉽게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뱀이 로일롯 박사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홈즈는 내가 뱀을 쳤고 뱀은 화가 났고 그래서 환기구를 통해 돌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을 공격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일롯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걸린 거야. 로일롯 박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완전 범죄를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성공을 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생자를 준비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하지만 이번에 셜록 홈즈가 있었죠. 그가 만든 완벽한 함정, 환기구, 벨줄, 독사, 휘파람 모든 것이 교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함정이 그 자신을 삼키게 된 거죠. 욕망은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까요? 500파운드,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정도죠. 그 돈을 위해 한 남자는 의붓딸을 2명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로일롯 같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욕망, 작은 탐욕, 그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집어삼킬 때까지요.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서영이었습니다.